펄펄 끓는 물을 얼굴에 끼얹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무너진 탄광갱도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짐꾼들에게 오물 세례를 받던 여인, 죽은 목숨이라 여기며 탄가루 속에서 눈물 말리던 그녀가 15년 후 조선의 광물 상권을 쥐락펴락하고 임금께 품계까지 받는 전설의 광산주가 되어 나타났다. 희미한 흉터조차 자랑스럽게 드러낸 채 고운 비단옷을 휘날리며 거지가 되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전 남편에게 새까만 흑금정한 주머니를 건네며 담담하게 일갈한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오.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요. 당신이 버린 저주의 땅에서 나는 축복을 캐냈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뼈를 내는 동짓달.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집으로 숨어들었지만 그 바람조차 피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와 썩은 나무, 그리고 갱도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폐석들을 내다 버리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흑탄곡이라 부르며 침을 뱉고 지나쳤습니다. 한때는 조선 최대의 석탄 산지였으나 10년 전 갑작스러운 대형 낙반 사고로 주갱도가 무너지고 지하수가 역류하면서 수백 명의 광부가 생매장당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검은 석탄 가루가 눈처럼 땅을 뒤덮었지만 그 아래는 썩은 시신의 냄새와 탄독 기운이 진동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탄가루에 눈이 따갑고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까지 검은 가루가 스며드는 듯했고 입안에는 씁쓸한 석탄 맛이 가득 찼습니다. 갱도 입구에서는 밤마다 원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해질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은 발길조차 끊었습니다. 무너진 갱도 입구는 짐승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썩은 갱목과 녹슨 쇠붙이 그리고 오래된 핏자국에서 풍기는 악취가 흘러나왔습니다. 비가 오면 갱도 속 고인물이 새까맣게 흘러나와 계곡물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 물을 마신 짐승들은 사흘을 못 넘기고 검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여름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겨울에는 얼어 죽은 들짐승의 사체가 굴러다녔습니다. 탄가루가 쌓인 바위들은 마치 저주받은 무덤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깨진 곡괭이와 부러진 삽, 찢어진 광부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탄 귀신이 산다며 저주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악취와 탄독 기운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명옥. 한때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안방마님이었으나 지금은 짐승만도 못한 몰골로 버려진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명옥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첩실 다나의 모함에 속은 남편 강대감이 펄펄 끓는 물을 명옥의 얼굴에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명옥의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나가 강대감에게 거짓 고자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본처마님께서 대감마님 몰래 시아버님 제사상의 은초대를 훔쳐 팔았다 하옵니다. 시대가보를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였지만 교활한 다나의 거짓 증거들, 가짜 전당포, 문서와 매수된 하인들의 거짓 증언에 속아 넘어간 강대감은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댁가보를 팔아?
내가 그토록 천한 것이었더냐. 강대감은 부엌으로 달려가 펄펄 끓고 있던 가마솥에 물을 바가지로 퍼 담았습니다. 명옥이 무릎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명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뜨거운 물이 명옥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으아악. 명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강대감은 화상을 입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강지처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 얼굴이 그 꼴이 되어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당장 내다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쫓겨난 명옥이 갈 곳이라고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흙탄곡의 움막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명옥을 질질 끌고 와 내동댕이 친 뒤 여인의 몸에는 겨우 낡아 해진 옷까지 한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썩은 갱목과 탄가루 냄새, 죽은 짐승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움막은 산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벽은 성긴 갈대로 엮어 바람이 그대로 통했고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탄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쥐똥과 벌레 사체가 굴러다녔습니다. 명옥은 쓰라린 얼굴을 감싸주며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꼴로 살아 무엇을 하겠나. 여인이 눈물을 삼키며 쭈그리고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쥐새끼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몰골 또한 명옥 못지않게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단독 흙탄곡에서만 생긴다는 괴질이었습니다. 폐탄광의 도끼가 몸속 깊이 스며들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숨을 쉴 때마다 검은 가래와 피를 토해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새까맣게 변해 떨어져 나갔고 입술은 갈라져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병을 흑사병이라 불렀습니다. 걸리면 온몸이 검게 썩어 들어가 죽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컥컥 하는 소리가 났고 기침을 할 때마다 검은 핏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아이였습니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였지만 병 때문에 더 어려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엔 치료하려 애썼지만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이건 귀신병입니다. 집안이 망할 징조이니 당장 내쫓으시오라고 말하자 결국 아이를 지게에 싣고 이 흙탄곡에 내다 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석이야. 하지만 내 때문에 내 동생들까지 굶어 죽을 순 없구나. 제발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인기척에 놀라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이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명옥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이 괴물아. 또 나를 때리러 왔구나. 명옥은 날아온 돌멩이에 이마를 맞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괴물이라 부르는 저 아이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괴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얼굴도 검은 반점과 피딱지로 뒤덮여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옥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괴물이다. 헌데 너도 만만치 않구나. 괴물끼리 한 집에 사니 딱 좋지 않으냐?
칫, 다 거짓말이다. 가까이 오면 물어뜯을 개다. 아이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명옥을 노려보았습니다. 세상 천지 믿을 놈 하나 없고 다가오는 사람은 모두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개 패듯 때리던 마을 사람들. 심지어 친부모마저 저주받은 놈이라며 흙탄곡에 내다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 받아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명옥은 그런 아이가 가엾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움막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 안 가까이 갈 테니 너도 편히 쉬어라. 명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매서운 삭풍이 숭숭 뚫린 움막 벽 사이로 들이닥쳤습니다.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탄가루를 머금어 더욱 매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명옥은 화상 입은 얼굴이 찢어질 듯 아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천갈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옥이 놀라 고개를 들자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는데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은 반점이 돋은 피부가 열기로 갈라지며 선홍빛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끼 서린 눈으로 노려보던 아이가 이제는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컥, 컥, 춥다. 너무 춥다. 엄마. 아이가 가늘게 신음하며 이미 자신을 버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옥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 아이까지 떠맡을 수 있을까? 약을 살 돈도 없고 먹일 것도 없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하지만 명옥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끓는 물을 맞을 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던 그 절망,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 한 번 잡아줬더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더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이고, 이 녀석아. 부모는 어디 가고 이런 귀신굴에서 혼자 죽어가느냐? 명옥은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얇은 속적삼 한 겹만 남은 몸에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자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탄가루 머금은 바람이 화상 입은 살갗을 핥히고 지나가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명옥은 이를 악물고 아이의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작게 신음했습니다. 따뜻한 옷이 몸을 감싸자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명옥은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이 얇은 옷 한 겹을 뚫고 맨살을 후려쳤고 탄가루가 눈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흙탄곡을 더듬거리며 버려진 나무 토막과 마른 풀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썩어 문드러지는 갱목 조각과 가시덤불뿐이었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났지만 계속 모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불을 피우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습기에 젖어 있었고 바람은 자꾸만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명옥은 주변을 살피다 무너진 갱도, 입구에서 작은 석탄 조각 몇 개를 주워 왔습니다. 석탄은 나무보다 오래 탔지만 불을 붙이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 부싯돌을 제대로 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붙어라. 저 아이가 죽는다. 한 식경을 매달린 끝에 겨우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명옥은 조심스럽게 마른 풀을 올리고 석탄 조각을 얹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내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워 눈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불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물이 필요했습니다. 명옥은 다시 밖으로 나가 계곡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흙탄곡 주변의 물은 모두 검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탄독에 걸린다는 소문을 명옥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더 위쪽 계곡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이 얼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임에도 계곡의 물은 대부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이라 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명옥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옆에 질그릇을 놓아 물을 데웠습니다. 김이 오르는 물을 보며 명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마셔라. 이거라도 마셔야 산다. 명옥이 아이의 갈라진 입술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도 물을 삼켰습니다. 컥컥 기침을 하면서도 더 달라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명옥은 밤새 불을 지피고 물을 먹이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지독한 탄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움막 안에서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흙탄곡의 아침은 상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자 밤새 얼어있던 탄더미와 썩은 짐승 사체들이 녹으면서 코를 비틀어 버릴 듯한 악취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쓴맛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명옥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밤새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명옥은 급히 아이에게 기어갔습니다. 겉옷을 벗어준 탓에 얇은 속적삼 한 겹만 걸친 명옥의 몸은 새벽 한기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살아있느냐? 다급하게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펄펄 끓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고 아이는 새근새근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도 이제는 미지근했습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명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아이의 열은 내렸지만 온몸에 돋은 검은 반점과 피딱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시 열이 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이라도 더 먹여야 하는데, 명옥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기어차, 비켜라, 비켜, 오물 나간다. 마을 아래에서 짐꾼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양반가와 저작거리에서 나온 썩은 음식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을 지게에 지고 흙탄곡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화들짝 놀라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얇은 적삼 한 겹뿐이었지만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였으니까요. 짐꾼들은 움막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 그 옆 탄더미 위에 시커먼 찌꺼기들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오물이 튀어 명옥의 얼굴과 몸에 묻었지만 짐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오늘따라 유독 독하구먼. 저기 좀 보게. 저 다 무너져가는 움막에 누가 사나 본데. 어이후, 저번에 그 쫓겨난 양반댁 여자랑 탄도 걸린 애새끼가 산다더라.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지. 탄가루 구덩이 옆에 산이 안성맞춤 아닌가. 저 여편네 꼴 좀 보게. 누더기 한 벌에 화상 입은 얼굴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말이야. 짐꾼들은 명옥을 보며 더러운 벌레 보듯 침을 뱉고는 낄낄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쏟아붓고 간 쓰레기 더미 위로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옥은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움막으로 악취가 스며들자 열병에서 깨어난 아이가 기침을 토해내며 괴로워했습니다. 예, 숨을 못 쉬겠어라.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아이의 얼굴이 질식할 듯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 때문이 아니라 도끼에 질식해 죽을 판이었습니다. 명옥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치워야지. 내 새끼 살리려면. 여인은 밖으로 나가 버려진 깨진 항아리 조각과 부러진 나무 판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주변에 쌓인 쓰레기들을 퍼내어 멀리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도 코를 막고 피하는 그 끔찍한 작업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맨손으로 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켜라, 이 더러운 것들아. 썩 비켜라. 내 식구 숨 좀 쉬게 저리 가란 말이다. 명옥은 악을 쓰며 땅을 파헤쳤습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내려 오물과 뒤섞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더러운 것들이 파고들었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얇은 적삼 한 겹의 몸은 추위에 떨었고 지나가는 짐승들조차 명옥을 보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매달려 움막 주변의 쓰레기 더미를 어느 정도 치우고 나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톱 밑은 새카맣게 물들었지만 덕분에 움막 주변의 공기는 한결 나아진 듯 했습니다. 명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움막으로 돌아가려는데 발밑의 땅이 푹 꺼지면서 여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트. 명옥은 균형을 잃고 탄더미 가장자리로 넘어졌습니다. 손을 짚으려다 검게 굳은 탄층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손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명옥의 손끝에 뭔가 이상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순간 명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디찬 얼음도 아니고 거친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만진 듯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축축하면서도 건조한 모순된 감촉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명옥은 호기심에 손을 더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겉을 뒤덮고 있던 검은 탄층을 걷어내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결정체들이 층층이 박혀 있었습니다. 석탄처럼 검은색이었지만
그 검은색 속에는 보라빛과 남빛이 물결치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밤중 별이 총총한 하늘을 품은 듯했습니다. 명옥은 숨을 죽이고 결정체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새끼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손 안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가루 냄새나 썩은 내 대신 깊은 산속 소나무 숲을 거닐 때 맞는 그런 청량한 기운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석탄이 아니야. 명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해 온 특별한 광물. 그것은 단순한 석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빚어낸 신비로운 보석이었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뼘, 두 뼘. 깊이 파내려갈수록 결정체는 더욱 선명한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것은 검은 수정처럼 투명했고, 어떤 것은 진주처럼 부드러운 광택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인 구덩이 바닥에서 고인 물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지하수와는 달랐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했지만 빛을 받으니 검푸른 빛깔을 띠었습니다. 먹물을 탄 듯 검은색이었지만 전혀 탁하지 않고 오히려 신비로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명옥은 조심스럽게 그 물을 손바닥에 떠보았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피부에 닿자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닿는 것 같은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물로 상처를.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화상 입은 뺨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아! 순간 명옥은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불덩이처럼 쓰라리고 아팠던 상처가 순식간에 잦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다 들어가던 열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서늘한 기운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쓴맛이 도는 시원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정녕, 하늘이 내린 약이란 말인가. 명옥은 다시 한번 물을 손등에 발랐습니다. 화상으로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마르자 얇은 검은 막이 피부 위에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상처를 보호하는 동시에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다. 저 아이한테 이 물을. 명옥은 주변을 살펴 질그릇 조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물은 공기에 닿으면 빠르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명옥은 급히 주변에 커다란 나무잎을 주워 물을 담고 그 위를 젖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체 몇 개를 조심스럽게 캐내어 품 속에 넣었습니다. 결정체가 품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얇은 적삼 한 겹으로 떨던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명옥은 나무잎에 담은 물과 결정체를 소중히 안고 우막으로 뛰어갔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얘야, 얘야, 이제 살 수 있다. 움막 안에 들어서니 아이는 다시 숨이 가빠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검은 반점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나무잎에 담아온 물을 아이의 가장 심하게 골문 팔뚝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팔뚝에 검푸른 물이 스며들자 검은 반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물과 섞이며 시커먼 액체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으윽 신음을 냈지만 곧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옥은 물을 더 발랐습니다. 등에, 다리에, 목덜미에. 물이 닿는 곳마다 검은 반점들이 옅어지고 갈라져 피가 나던 피부가 조금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르자 얇은 검은 막이 상처를 감쌌고 그 막 아래에서 새살이 돋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이. 명옥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나무십 하나에 담아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명옥은 품속의 결정체를 꺼냈습니다. 검고 단단한 돌이었지만 손에 쥐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약이 될까? 명옥은 결정체를 질그릇에 넣고 물을 조금 부은 뒤 불 옆에 놓았습니다. 잠시 후 물이 검푸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체에서 약효가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명옥은 그 물을 아이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컥, 컥. 아이가 기침을 하다가 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에서 새까만 가래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단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밤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결정체 물을 먹이고 몸에 발라주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자 아이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검게 질렸던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하게 풀려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명옥을 보며 움찔 놀랐지만 예전처럼 돌을 던지거나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명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디 죽게 내버려 두나. 나도 버림받은 몸인데 너마저 죽으면 이 움막에 내 말동무가 없지 않겠느냐? 아이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게 골마있던 상처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고름은 멈췄고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 명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탄가루로 뒤범벅이 된 머리카락이었지만 그 아래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린 식구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이름이 뭐냐? 나는 명옥이라 하느니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이. 돌석의 아이이. 석이라고 불러요. 부모님이 탄광 근처에서 주워 키웠다고 그렇게 지었대요. 석이. 좋은 이름이구나.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겠지. 명옥은 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이야, 이제부턴 내가 내 어미다. 내 친어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할 어미란다. 석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미.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옥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야 기댈 곳을 찾은 아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명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낳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 진짜 어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서기야. 이제 울지 마라. 어미가 널 지켜줄 게다. 어미도 내가 지켜줘야 하고 말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탄 냄새가 나는 움막 안에서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옥과 서기의 본격적인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흑금정으로 병은 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명옥은 서기를 움막에 남겨두고 산을 헤맸습니다. 한겨울이라 열매도 없고 나물도 없었지만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왔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물에 우려내면 떫은 맛이 가셨고 그것으로 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어미, 이게 무슨 맛이에요? 서기가 떫은 나무 껍질 죽을 먹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약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배를 채워야 힘이 나지 않겠느냐? 명옥도 같은 죽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맛은 형편없었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기는 점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흑금정 물을 마실 때마다 검은 가래를 토해냈고 몸에 도끼가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서기는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어미, 나도 뭔가 도와야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서기가 명옥에게 말했습니다. 명옥은 서기를 데리고 갱도 근처로 갔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흑금정을 더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손은 작았지만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결정체를 찾아내는 데는 제격이었습니다. 어미, 여기 큰 게 있어요. 서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주먹만 한 흑금정 덩어리를 캐낸 것입니다. 잘했다, 서기야. 이것 봐라. 얼마나 영롱하게 빛이 나는지. 명옥이 흑금정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검은색 속에서 무지개 빛이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흑금정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명옥은 이 신비한 광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우려내면 약물이 되고 가루로 빻아 상처에 바르면 치유가 빨랐습니다. 불에 달구면 특유의 향이 나는데 그 연기를 쏘이면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명옥은 질그릇에 흑금정 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서기의 등에 붙였더니 하룻밤 사이에 검은 반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어미는 대단해요.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잖아요. 서기가 거울 대신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니다, 서기야. 이건 어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란다. 명옥은 흑금정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내몰았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보물을 찾았구나. 명옥은 자신의 화상 상처에도 흑금정 반죽을 발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어 진물은 살이 조금씩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진물이 멈추고 새살이 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서기의 검은 반점은 거의 사라졌고 기침도 많이 줄었습니다. 명옥의 얼굴도 붉게 부어올랐던 부분이 가라앉으며 본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계속 여기서만 살 거예요? 명옥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지. 하지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흑금정을 더 많이 모으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자. 명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사는 거란다. 하지만 이 흑금정이 다른 탄독 환자들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돈보다 값진 일이 아니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미가 날 살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명옥은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이 아이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서기야. 우리 힘을 모아보자. 이 버림받은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는 거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흑금정 불빛 아래 앉아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움막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명옥과 서기는 흑탄곡에서 나름의 생활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움막도 갱목과 돌을 더 보강해서 바람이 덜 들어오게 만들었고 흑금정을 캔 구덩이 주변을 정리해서 작은 약재 저장고처럼 꾸몄습니다. 캐낸 흑금정은 크기별로, 빛깔별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이었습니다. 명옥은 여전히 얇은 속적삼 한 겹으로 버티고 있었고 서기가 덮고 있는 것 옷도 너덜너덜해져 곧 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미 추우시죠? 제가 입은 옷 다시 드릴게요. 서기가 겉옷을 벗으려 하자 명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입어야 한다. 어미는 괜찮으니. 하지만 명옥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명옥이 잠든 사이 몰래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근처 빨래터로 내려가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를 훔쳐 오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는 빨래터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안악이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컥컥 거리며 검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탄독이다. 탄독에 걸렸어. 어서 피해. 옮는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안악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버림받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기는 급히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미, 큰일 났어요. 명옥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기야. 빨래터의 아주머니 한 분이 탄독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괴물 취급하며 침을 뱉던 이들이었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일어섰습니다. 어디 있느냐? 안내해라. 하지만 어미, 저 사람들은 우릴.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순 없지 않으냐. 명옥은 흑금정 가루와 물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서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명옥에게 둘러주려 하자 명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가자. 빨래터에 도착하니 안악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검은 거품이 흘러나왔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옥은 안악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얇은 속적삼 차림의 여인이 빨래터 찬바람 속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처연했지만 동시에 신성해 보였습니다. 서기야, 물 데워라. 그리고 흑금정 가루를 물에 타거라. 서기가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명옥은 흑금정 물을 안악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엔 삼키지 못하고 흘렸지만 계속 시도하자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식경쯤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악이 컥컥 하며 검은 가래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안악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단독이 심하니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하오. 명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악은 흐릿한 눈으로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 흑탄고기에. 그렇소. 버림받은 괴물이오. 하지만 당신을 살릴 수는 있소. 명옥은 남은 흑금정 가루를 안악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하루 3번 드시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오. 단독은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소. 안악은 명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갚을 것 없소. 다만 한 가지. 명옥은 서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에게 입힐 옷까지 한두 벌과 저에게도 누더기라도 좋으니 하나만 구해주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오. 안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명옥과 서기가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옷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약값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명옥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대가를 바라는 건 옳지 않단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굶고 얼어 죽을 순 없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만 받는 거란다. 알겠어요, 어미. 사흘 후 안악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무명옷 2벌과 쌀 1말, 그리고 마른 나물 1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옥은 옷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옷을 입은 명옥과 서기는 쌀밥을 지어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서기야. 명옥이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빨래터 안악이 살아난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흑탄곡 괴물이 단독을 고쳤다더라. 말도 안 돼. 그건 귀신병인데 어찌 고치겠나. 하지만 빨래터 안악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소. 검은 피를 토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주신 약으로 살아났다오. 안악은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옥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흑탄곡 움막 앞에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중년 사내였는데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검은 가래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시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옥은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서기야, 불 지펴라.
명옥은 아이에게 흑금정 물을 먹이고 몸에 흑금정 반죽을 발랐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한 끝에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사내는 명옥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목숨을 바쳐도 모자랍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소. 다만 이 약재를 만드는데 품이 많이 드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사내는 흔쾌히 일주일간 머물며 흑금정 채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쌀 2말과 소금 1바가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 뒤로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환자, 오래된 기침병 환자, 피부병 환자. 명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흑금정의 효능을 연구하며 다양한 병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병에는 물약이 좋았고 어떤 병에는 반죽이 좋았습니다. 연기를 쏘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옥은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림과 기호로 약방문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기도 이제 제법 약재 조수가 되었습니다. 어미, 이 환자분은 기침이 심하시니까 연기 치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봤다. 내가 준비해라. 서기는 흑금정을 불에 달구고 나오는 연기를 환자에게 쏘였습니다. 환자는 처음엔 기침을 더 하다가 검은 가래를 토해낸 뒤 한결 나아졌습니다. 신기하구나, 정말 신기해. 환자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마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양반이 하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은 탄독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종놈을 고쳐라. 대신 값은 쳐주지. 양반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명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값을 받고 파는 곳이 아니요. 정성으로 치료하고 정성으로 보답받는 곳이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돌아가시오. 뭐,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천하오. 하오나 목숨 앞에서 양반도 상놈도 없소. 떠나시오. 양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하인이 몰래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나리는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하인이 울먹였습니다. 명옥은 하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여기선 내가 주인이다. 내 몸의 주인 말이다. 하인은 일주일간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떠날 때 가진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자 명옥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거든 너처럼 힘없는 사람을 한번 도와주거라. 그것이 내게 갚는 길이니라.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흑탄곡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흑탄곡의 약사라는 소문이 30리 밖까지 퍼졌습니다. 움막 앞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고마운 이들이 두고 간 쌀, 나물, 옷까지 약초들이 쌓여갔습니다. 명옥은 서기와 함께 더 넓은 곳으로 움막을 옮겼습니다. 갱목으로 튼튼한 오두막을 지었고 흑금정 저장고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미, 우리 이제 진짜 의원 같아요. 서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명옥은 웃으며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작은 했구나. 그날 밤 명옥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상 흉터는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흑금정 덕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괴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치유되고 있구나. 명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흑탄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를 버리던 곳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는 튼튼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흑금당 명옥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두고 간 품삯을 모아 몫을 불러 지은 집이었습니다. 흑금당 안에는 약재를 보관하는 방, 환자를 치료하는 방, 그리고 명옥과 서기가 거처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흑금정을 말리고 분쇄하는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어미, 오늘도 환자분들이 대문 앞에 줄을 섰어요. 서기가 활기차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서기는 키도 훌쩍 자랐고 탄독의 흔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한 분씩 모셔라. 급한 분부터 먼저. 명옥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상 흔터는 옅은 붉은 자국으로만 남아 있었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은 다시 드러났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대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라. 대감 날이 행차시다. 호위 무사들이 몰려오더니 가마 하나가 흑금당 앞에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비단 도포를 입은 60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했지만 얼굴이 잿빛이었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곳이 흑금당이라는 곳이요? 명옥이 나와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30리 아래 거상 정무길이라 하오. 천금을 주고 명의들을 찾아다녔소만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소.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을 찾았소. 정무길은 조선 남부 지방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포목과 곡식 장사로 큰 재산을 모았지만 젊은 시절 탄광을 운영하다 탄독에 걸려 평생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정무길의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탄독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폐가 상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병이 깊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1년을 못 넘기실 것입니다. 정무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년이라. 다른 의원들은 3달도 못 산다 했는데 그래도 그대는 정직하구려. 거짓말로 환자를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오나 희망이 있습니다. 명옥이 흑금정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흑금정으로 3달간 정성껏 치료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완쾌는 어렵지만 3년은 거뜬히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정무길의 눈이 빛났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오. 손자 장가 보내고 내 가업을 정리할 수 있소. 그럼 여기 머무르시며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정무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값은 얼마요? 명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품삯 정도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무길은 큰 재산가였고 제대로 된 값을 받으면 흑금당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은자 100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무길은 웃었습니다. 좋소, 100냥이면 싸구려. 내 지금까지 명의들 찾아다니며 쓴 돈이 1000냥이 넘소. 당장 절반을 주겠소. 나머지는 완쾌하면 드리겠소. 아닙니다.
완쾌가 아니라 약속한 3년을 사시면 주십시오. 정무길은 명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의원이로구려. 거짓도 없고 욕심도 없고 대체 그대는 어디서 왔소? 명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버림받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정무길은 그날부터 흑금당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 달간 흑금정 물약을 마시고 연기 치료를 받고 몸에 반죽을 붙였습니다. 명옥과 석이는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석 달 뒤 정무길은 기침이 많이 줄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신기하오, 정말 신기해. 숨 쉬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소. 정무길은 약속대로 은자 1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명옥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인, 내가 흑금정을 대량으로 사드리고 싶소. 나는 전국에 상단이 있소. 이 약을 널리 퍼뜨리면 수많은 단독 환자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소. 명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요. 내가 책임지고 유통하겠소. 부인은 흑금정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오. 수익은 반반 나누면 어떻겠소? 명옥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시지요. 그렇게 명옥과 정무길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흑금당은 이제 단순한 약방이 아니라 사업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무길과의 동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달 만에 흑금정 약재가 30미박 저작거리까지 퍼졌고 석 달 만에 인근 세계 고을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단독으로 고생하던 광부들, 오래된 기침병으로 신음하던 노인들이 흑금정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익도 쏟아졌습니다. 정무길은 약속대로 수익을 반반 나누었고 명옥은 한 달에 은자 수십 냥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때 쓰레기를 주워 먹던 여인이 이제는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흑금정이 모자랐습니다. 어미, 이번 달 주물량이 지난달의 3배예요. 지금 캐내는 속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서기가 장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갱도 입구 근처에서 흑금정을 캐냈지만 그 부분은 이미 거의 다 캐냈습니다. 더 캐내려면 무너진 갱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구나. 명옥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명옥은 튼튼한 사내 둘을 품꾼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횃불과 밧줄, 곡괭이를 챙겨 무너진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10년 전 대낙반이 일어난 곳 아닙니까? 품꾼이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값을 두둑이 주기로 했지 않았소? 들어가시오. 명옥은 단호했습니다. 갱도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무너진 갱목과 쓰러진 기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깊은 구덩이로 빠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걸어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광부들이 석탄을 캐내던 채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벽면에 박힌 흑금정을 보는 순간 명옥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의 흑금정이 별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더 크고 빛깔도 더 선명했습니다. 이게
보물 창고로구나. 명옥이 감탄했습니다. 부인 대박입니다. 이것만 캐내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다. 품꾼들도 흥분했습니다. 명옥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캐내야 한다. 세 사람은 열심히 흙금정을 캐냈습니다. 1시간, 2시간. 자루 2개가 가득 찰 무렵이었습니다. 우르릉. 천장에서 돌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갱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합니다. 낙반이 일어나려 합니다. 품꾼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자. 명옥이 자루를 들고 뛰었습니다. 세 사람이 뛰어가는데 천장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쿵,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품꾼 하나가 발목을 삐끗해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위로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옥이 품꾼을 밀쳤습니다. 품꾼은 옆으로 굴러갔고 명옥이 있던 자리에 바위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부인, 품꾼들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명옥은 재빨리 피했지만 자루 하나를 놓쳤습니다. 흙금정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주울 틈도 없이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가자. 목숨이 먼저다. 명옥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갱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갱도 입구까지 흙먼지가 밀려왔습니다. 갱도 일부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탄가루 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헐떡이다 정신을 차린 품꾼이 말했습니다. 부인,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옥은 손에 든 자루를 보았습니다. 절반은 건졌지만 절반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갱도는 무너져 당분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렸구나. 명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흑금당으로 돌아온 명옥에게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서기야, 오늘 깨달았다. 돈을 벌려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명옥은 정무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달간 주문을 받지 마시오. 흑금정 공급에 차질이 생겼소. 안전하게 확보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정무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부인의 안전이 먼저요. 약은 기다릴 수 있지만 부인은 대신할 수 없소. 명옥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하게 갱도를 파는 대신 안전하게 채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명옥은 안전한 채굴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흑금당 주인을 만나러 왔소.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송사또였습니다. 명옥은 깜짝 놀라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어인일로 급한 일이오. 송사또의 얼굴은 다급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소. 3일 전 관아명으로 폐광산 순찰을 다녀온 뒤 갑자기 쓰러졌소. 검은 피를 토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놨소. 단독입니까? 그렇다 하오. 하오나 우리 아들은 광부가 아니오. 단지 순찰을 다녀왔을 뿐인데. 송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디 살려주시오. 내 외아들이오. 명옥은 즉시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안내하시지요. 관하로 가는 길에 송사또가 말했습니다.
흑금당 소문은 익히 들었소. 하오나 솔직히 반신반의했소. 천한 여인이 의술을 안다니.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요. 명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20살쯤 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컥컥 소리가 났습니다. 단독 증세가 맞았습니다. 순찰 간 광산이 어디였습니까? 흑탄곡 동쪽 10리에 있는 폐광입니다. 거기서 밀채굴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단속하러 갔는데 송사또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탄독 기운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명옥이 청년의 맥을 짚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명옥은 흑금정 무략을 청년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흑금정 반죽을 붙이고 방 안에서 흑금정을 태워 연기를 쏘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청년이 컥컥거리며 검은 가래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송사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요?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명옥은 밤새 청년을 간호했습니다. 송사또도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청년의 숨소리가 안정되었고 잿빛이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 정신이 드느냐? 송사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명옥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사흘간 흑금정 무략을 드시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송사또는 명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명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흑탄곡의 폐광을 제가 정식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흑금정은 탄독 환자들을 살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하오나 지금은 불법으로 캐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송사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광을 다시 연다는 것이요. 위험하지 않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전문 광부를 고용하고 갱목을 보강하고 제대로 된 채굴을 하고 싶습니다. 송사또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아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부탁인데 거절하겠소? 정식 채굴 허가증을 내어주겠소. 단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시오. 그리고 광부들을 잘 대우하시오. 10년 전 대낙반 사고를 잊지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송사또는 그 자리에서 채굴 허가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명옥은 그 문서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식 광산주가 되었구나. 흑금당으로 돌아온 명옥에게 서기가 달려왔습니다. 어미,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명옥은 허가증을 내밀었습니다. 서기야, 우리가 이제 정식 광산 주인이 되었단다.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이제 떳떳하게 흑금정을 캘 수 있어요? 그래. 떳떳하게 안전하게 캐낼 수 있다. 명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여인이 이제 관아의 허가를 받은 광산주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명옥은 정무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소. 이번엔 제대로, 안전하게. 채굴 허가를 받은 명옥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무길의 소개로 경험 많은 광부 10명을 고용했고, 목수를 불러 무너진 갱목을 보강했습니다. 환기구를 뚫고 배수로를 만들고 안전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흑금광산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흑금광산이라 새긴 현판이 걸렸습니다. 서기야, 저 현판을 봐라. 우리가 이루어낸 거란다. 명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미, 버려진 땅이 이렇게 변하다니. 서기도 감격했습니다. 광부들은 안전하게 갱도를 파고 들어가 흑금정을 캐냈습니다. 하루에 캐내는 양은 예전보다 훨씬 많았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정무길은 흑금정 약재를 전국으로 유통했고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명옥은 흑탄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흑금당도 더 크게 확장했고 약방 외에 흑금정 가공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흑금광산 주인을 만나러 왔소.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와 함께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명옥이 나가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강대감의 집 관리인이었습니다. 명옥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우리 강대감 나리께서 흑금광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오. 집은 절반을 사겠다는데 은자 1000냥을 내시겠다 하시오. 명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관심은 고맙지만 거절하겠소. 관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감히 대감 나리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이 광산은 팔 생각이 없소. 돌아가시오. 관리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시오. 대감 나리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오. 관리인이 돌아간 뒤 서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미 괜찮을까요? 저 강대감이라는 사람이 어미를 괴롭힌 그 사람 맞죠?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 사람이다. 10년 전 나를 버린 전 남편이지. 그럼 복수해야죠. 어미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여줘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명옥이 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거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지만 강대감은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금당 약이 가짜래. 아니, 진짜 흑금정이 아니라 그냥 숟가루를 섞었대. 사람들이 그 약 먹고 오히려 더 아프다더라. 서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미, 큰일 났어요. 시장에서 우리 약이 가짜라는 소문이 나돌아요. 명옥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퍼뜨리는 소문이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대감 집 하인들이 시장 곳곳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명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무길이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인, 시장에 가짜 흑금정 약이 나돌고 있소. 우리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이요. 환자들이 그 가짜 약을 먹고 병이 악화되어 흑금당을 원망하고 있소.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오. 명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대감이 가짜 약을 만들어 시장에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열한 자. 명옥이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흑금당 앞에 성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약 먹고 죽었다. 사기꾼, 돌팔이, 돈 돌려내. 서기가 겁에 질렸습니다. 어미, 어떡해요? 명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명옥은 정무길에게 긴급 서신을 보냈습니다. 가짜 약의 출처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송사또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오. 동시에 명옥은 군중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만든 약이 아닌 가짜가 돌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하지만 성난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 마라, 증거를 대. 명옥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일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이틀 뒤 정무길이 직접 흑금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부인, 가짜 약의 출처를 찾았소. 정무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대감 소유의 창고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소. 제 상단 사람들이 직접 확인했소. 증거는 확실하오? 물론이오. 창고지기를 매수해서 가짜 약 제조 과정을 목격했고 견본도 확보했소. 그리고 정무길이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가짜 약이오. 명옥은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가루였지만 흑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숟가루에 쓴맛 나는 약재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촉감도 달랐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오?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병이 나을 리 없소. 오히려 해롭소. 그래서 환자들이 악화된 것이오. 강대감은 부인의 명성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해로운 약을 만든 게 분명하오. 명옥은 즉시 송사또에게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정무길도 상인 조합 이름으로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 강대감을 소환했습니다. 명옥도 고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강대감은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옥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고 명옥의 얼굴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 몸을 소환했소? 강대감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사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강대감, 그대가 가짜 약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무엇이라 답하겠소? 헛소리, 증거나 대시오. 강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명옥은 가짜 약 견본과 창고지기의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대감은 처음으로 명옥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모함하느냐? 한낱 약장수 주제에. 약장수가 아니라 흑금광산의 정식 주인이오. 명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무길이 증언했습니다. 사또 날이 제 상단 직원들이 직접 강대감의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가짜 약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송사또가 창고지기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창고지기가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대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흑금당과 똑같은 포장을 만들고 검은 가루를 넣어 흑금정처럼 보이게 하라고. 이놈, 내가 감히 배신을,
강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송사또가 고함쳤습니다. 강대감, 이제 변명할 수 없소. 증거와 증인이 모두 갖춰졌소. 강대감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건 사업이었소. 흑금당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 상품을 내놓은 것뿐이요. 경쟁이 아니라 사기요. 명옥이 외쳤습니다. 우리 상표를 도용하고 해로운 가짜 약으로 환자들을 해쳤소. 그것이 경쟁이요?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양반이 가짜 약을 만들었구만. 내 동생이 그 약 먹고 더 아팠는데. 송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대감, 그대의 죄가 명백하오. 상표 도용, 가짜 약 유통, 백성 기만. 이는 중죄요. 사또,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돈을 드리겠소. 은자 500냥. 아니 1000냥을 드리겠소. 강대감이 매달렸습니다. 송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관할을 매수하려 하느냐? 죄를 더하는구나. 형리, 저자를 곤장 50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배상하라. 그리고 강대감의 상업 활동을 영구히 금지하노라. 사또 나리, 제발. 강대감이 바닥에 엎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리들이 강대감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강대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옥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기쁨보다는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놈도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곤장 형벌이 끝나고 강대감은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흑금당 만세, 정직한 장사가 이긴다. 명옥은 송사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장사하시오. 흑금당으로 돌아온 명옥에게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제 복수 끝난 거예요? 명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란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뒤, 명옥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대감이 재산을 모두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 흑탄곡 근처를 배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강대감이 운마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대요. 서기가 전했습니다. 명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때가 왔구나. 명옥은 음식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허름한 운막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깨끗이 정리되어 작은 정원이 되어 있었지만 명옥은 그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운막터 근처에 강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양반은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곤장 맞은 엉덩이가 아직 아픈지 절뚝거렸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탁했습니다. 명옥이 다가가자 강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쪼록 밥 한 술만 주시오. 명옥은 음식 그릇을 강대감 앞에 놓았습니다. 강대감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옥은 조용히 앉아서 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10년 전 이곳을 기억하시오? 응. 강대감이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10년 전 이곳이 뭐가 있었소? 한 여인이 살았소. 그대가 끓는 물을 끼얹어 얼굴을 망가뜨린 뒤 이곳에
내다 버린 여인 말이오. 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대가. 명옥은 천천히 얼굴에 옷깃을 내렸습니다.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나다, 강대감. 그대가 괴물이라 부르며 버린 조강지처 명옥이다. 강대감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명옥, 그럴 리가. 그대는 죽었을 줄. 죽지 않았다. 아니,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게 맞겠구나. 명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흑금당 주인이. 그게. 강대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흑금당 주인이다. 그대가 빼앗으려던 흑금광산도 내 것이고, 그대가 무너뜨리려 했던 사업도 내 것이다. 강대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명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무릎 꿇고 빌 때는 귀도 안 기울이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제발 용서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강대감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명옥은 강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하늘 같았던 남편,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던 사람. 지금 그는 벌레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그대를 죽일 것 같으냐? 그럼 안심해라. 죽이지 않는다. 명옥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주마. 강대감이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흑금정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도 곤장을 맞아 몸이 상했을 게다. 그 약으로 치료해라. 그리고 이것도. 명옥은 은자 10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머물 곳을 구하고 낀 일을 해결해라. 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나는 그대를. 복수는 이미 끝났다. 명옥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대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것은 내 수준을 낮추는 일이다. 나는 그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명옥이 일어섰습니다. 명옥. 아니, 부인. 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소. 그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소. 깨닫기에는 이미 늦었다. 명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강대감.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목숨은 있지 않으냐. 10년 전 나처럼 다시 시작해보거라. 명옥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대감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옥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흑금당으로 돌아온 명옥에게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복수를 끝냈어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냈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란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도 자유로워졌다. 3년이 흘렀습니다. 흑금당은 이제 단순한 약방이 아니었습니다. 흑금광산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광부가 안전하게 흑금정을 캐냈고, 가공소에서는 다양한 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무길의 상단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었고, 심지어 청나라 상인들까지 흑금정을 구하러 왔습니다. 명옥은
이제 조선 남부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흑탄국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쓰레기를 버리던 저주의 땅은 이제 번화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흑금당을 중심으로 객사, 상점, 주막이 들어섰고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도 이제 13이 되었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소녀는 명옥의 오른팔이 되어 광산과 약방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단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건강하고 총명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미, 이번 달 수익 장부입니다. 서기가 두툼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은자 1000냥이 넘습니다. 명옥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저녁 송사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관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명옥 부인, 오랜만이요. 송사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또나리, 아니 송 어르신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명옥이 차를 대접했습니다. 송사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소. 60이 넘으니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려 하오. 그러셨군요. 그런데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송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부인이 내 아들을 살렸을 때부터, 아니, 처음 부인을 뵈었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이오. 명옥은 송사또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여생을 보내주시겠소? 송사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비록 늙었지만 부인을 평생 아끼고 존중하겠소. 부인의 사업에도 간섭하지 않겠소. 단지 곁에서 동반자로 살고 싶을 뿐이요. 명옥은 놀랐습니다. 재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사또는 자신을 존중해 주었고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송 어르신,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남자들 못지않게 협상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부인을 존경하는 이유요. 송사또가 웃었습니다. 부인은 남자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오. 그런 부인 곁에 있고 싶소. 명옥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명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였습니다. 복수와 생존, 사업에만 매진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명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흑금당 주인이고 서기는 제 아들입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오. 서기는 내게도 아들이나 다름없소. 그리고 부인의 사업은 부인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달 뒤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무길이 축하 선물을 보냈고 명옥이 치료했던 환자들이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혼례날 명옥은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린 얼굴의 희미한 흉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비극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미,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혼례를 마치고 명옥은 송사또와 함께 흑금당 뒷뜰에 섰습니다. 저 멀리 흑탄국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지옥 같았던 곳,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된 곳. 부인, 저곳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오? 송사또가 물었습니다. 예전엔 저곳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곳이 제게 새 생명을 준 곳이라는 걸. 명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셨소. 부인은 대단한 분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송사또는 명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행복합시다.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명옥의 나이 40, 송사또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흑금당은 조선 최대의 약재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흑금정 약재는 이제 한양의 궁궐에까지 올라갔고 임금께서도 흑금당의 이름을 아실 정도였습니다. 어미, 한양에서 전갈이 왔어요. 서기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15이 된 서기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명옥보다 훨씬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무슨 전갈이냐? 임금께서 어미를 한양으로 불러 친히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그리고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께 내명부 품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명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명부 품계란 왕씨나 고위 관료의 부인들에게 주는 작이었습니다. 평민 출신 상인 여성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과분한. 송사또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부인이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렸으니 당연한 일이요. 흑금정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지 않소. 한 달 뒤 명옥은 서기와 송사또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에서 임금을 아련하는 날, 명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경은 평민 출신이로되 천하에 병든 자들을 구했다 하니 진실로 기특하도다. 임금의 음성이 위엄 있게 울렸습니다. 오늘 경에게 숙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또한 흑금당에 어사라는 칭호를 하사하노니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황공무지하옵니다, 전하. 명옥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때 쓰레기처럼 버려진 여인이 이제 임금께 품계를 받는 숙부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역전이 또 있을까요?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 명옥 일행은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주막 마당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비참한 거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끼니를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명옥 일행의 화려한 행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리는 명옥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옥은 강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대감,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숙부인 마님. 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약과 돈으로 몸을 추스르고 이곳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 잘 살아 있구려. 마님. 강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이렇게라도 숨 쉬며 속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명옥은 강대감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대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요. 알고 있습니다. 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옥은 품에서 은자 50냥을 꺼내 강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시오. 주막 일만 하기엔 그대도 나이가 있지 않소. 이럴 수가. 강대감이 떨었습니다. 받으시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그대가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요. 다시는 남을 짓밟으며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오. 강대감은 땅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옥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명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기야,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도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송사또가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오. 나도 배워야겠소. 명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도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명옥은 45이 되었고 서기는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이제 흑금당의 대행수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청나라는 물론 외국과도 무역을 트며 흑금정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어미, 이번에 청나라 상인들이 흑금정을 금과 같은 무게로 사겠다고 합니다. 서기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명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라. 적정한 값을 받되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오래가는 법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흑탄곡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죽음의 땅이었던 곳은 이제 번창하는 광산 도시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 활기찬 시장, 학당까지 들어섰습니다. 명옥은 자신이 번 돈으로 마을의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하다고 버림받았다고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명옥이 학당 개교식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이곳에서 쥐새끼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 서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명옥의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흑탄곡의 전설, 진흙에서 보석을 캐낸 여인의 이야기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명옥은 송사또와 함께 흑금당 뒤편 정자에 올랐습니다. 송사또는 이제 70이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명옥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부인, 저 흑탄곡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오? 송사또가 물었습니다. 명옥은 저 멀리 흑금광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갱도 입구, 부지런히 일하는 광부들,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처음엔 이곳이 지옥이라 생각했어요. 저를 삼키려는 검은 구덩이라고요. 명옥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무슨 뜻이요?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했지만 실은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흑금정이라는 보물이 묻혀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제 삶도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거죠. 명옥은
자신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한때 화상으로 망가졌던 손, 흙과 탄가루를 파헤치며 상처투성이었던 손. 이제는 고운 비단 옷소매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손.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고. 비결이 뭐냐고. 명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만 더 내디뎠다고요. 송사또가 명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소. 서기가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어미, 아버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어요. 명옥은 서기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서기야, 너도 이제 다 컸구나. 곧 장가를 보내야겠다. 아이고, 어미, 서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저녁상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정겨운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날 밤 명옥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흑탄국에 처음 왔던 날부터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명옥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흑탄국의 기적이라 부른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다. 그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올라갈 곳만 남아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기에 아침 햇살이 더 눈부셨다. 이 기록이 훗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든 포기하지 마라. 당신 발밑에도 흑금정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고통이 언젠가 당신만의 보물이 될 것이다. 명옥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흑금광산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는 광부들의 횃불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명옥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를 넘어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보석 같은 삶을 일궈낸 이야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 패탄광을 전 재산 주고 산 쫓겨난 전처의 위대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